아까 34살에 은퇴하고 이제 다른 팀 오퍼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그대로 은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결혼식 날 잡아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한 20년째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 모든 노트 앞장을 넘기면 거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잊지 말자 그날을 2001년도 11월 26일. 이게 항상 써져 있어요. 제 모든 노트에는. 그게 뭐냐면 프로야구는 11월 25일까지 내년도 선수를 보류 선수 명단에 넣어서 KBO에 제출을 해야 돼요. 25일까지만 마감이에요. 그리고 방출 선수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2차 드래프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이 떨어지는 팀들은 보통 10월 중순에 알려줍니다. 빨리 다른 팀 가서 찾아보라고. 11월까지 선수한테 통보가 없으면 암묵적으로 내년까지 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11월 25일까지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나갔는데 그럼 저는 당연히 내년에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월 26일 아침에 결혼한다고 발표하고 오후에 방출됐다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이건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날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인데 왜 26일이냐면 25일이 그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KBO가 휴무라 26일날 구단이 되면서 저한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죠. 프로야구 선수니까 방출되는 건 언제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왜 오늘이냐? 날 왜 10월 달에 안 내보내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내보낼 때도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어디 갈 때끔 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잖아요. 저 엄청 화를 냈죠, 그분한테. 미안하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세요. 제 친구 아버지 25일까지 붙들고 있다가 26일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이제 그만두고 방송하고 신문사 글 쓸 때 있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도 2002년도 준우승하고 그만두시고 LG 감독하다가 기대의 역전 때 그래서 글 쓰신다고 해서 야구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따졌죠. 아버님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고 했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김성근 감독님이 다른 팀을 보내주기 위해서 다른 팀하고 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모양 좋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방출해서 스스로 찾아가다가 아니고 모양 좋게 다른 팀 선수랑 좀 바꿔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침에 결혼 발표하고 오후에 방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그 직원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근데 뭐 방출된 건 방출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도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친구 아들이 그 친구 내가 사회도 내가 봐줬는데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듣고 나서 좀 풀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죠. 차단장님 결혼식 분위기는 그럼 어땠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요? 네. 창피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처갓집 결혼하는데 백수가 됐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하지 말자.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그냥 우리 지금 와이프가 괜찮다고 그냥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 결혼식에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격지심에 내가 좀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 어른들 보기도 좀 창피하고 처갓집에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 전까지 야구하다 잘렸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혼식 날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식은 치는 것 같아요. 야구선수 부인은 미인인데 그 전통을 제가 못 참겠습니다라는 말도 한때 화제였는데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그냥 소개해서 만나가지고요. 연애를 했는데 지금은 결혼 시기가 다 늦어졌는데 그때 30대에 결혼한다고 다 늦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40대에 결혼하고 선수들이 다 일찍 결혼하니까. 그때 33이었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이 형 할 거면 연애 1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냥 합시다.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했는데 그냥 아내가 그냥 합시다. 하자. 뭐 어떠냐. 사실 뭐 둘이 사는데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한 거죠. 방출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직장을 구하셨습니까? 방출됐는데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1월 18일 날, 1월 18일 정도 됐을 거지. 프로야구 팀에 있는 모든 팀들이 이제 전주훈련, 스프링 캠프 다 떠났어요. 네. 그날 이 야구장 와서 막 펑펑 울었죠. 근데 야구 진짜 못하는 거. 스탠드 일로 위에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한 10분간. 그러고 나와서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와이프가 좀 나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그때 제가 서초동에 살았거든요. 네. 나와서 겨울에 추운데 어디 나갈까 해서 돈도 없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 저기다. 내가 앞으로 있을 곳은 저기다. 그래서 거길 매일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국립중앙도서관. 저기 가면 네.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 아침에 아침 먹고 8시 반에 나와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도서관 거길 갔죠. 거기서 그때 하루 종일 책만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주로 보셨습니까? 그때는 처음에 뭘 봤냐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처음에 보다가 이제는 아니다. 내가 좀 경영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학 책을 엄청 봤습니다. 그래서 탐 피터스나 피터 드러커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2달쯤 지나서 3월쯤에 이제 지금 KBO 허구현 총재님께서 그때 MBC 해설위원이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MLB 메이저리그 방송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메이저리그 방송은 뭔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선배들도 다 갔다가 네. 바보 돼서 나왔대요. 왜 그렇습니까? 너 메이저리그 아냐? 너 영어 알아? 선수 이름 다 외울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야구 중계를 하려면 적어도 감독서부터 선수들 이름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경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글이 전부 다 영어인데. 네. 영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면 바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겁이 났는데 그때는 겁을 떠나서 저한테는 이게 먹고 사는 거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네. 가장인데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아니 몰라 뭐 야구 해설하는데 뭐 야구인이야 지금 뭐 축구인이 안 하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MLB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너무 어려워서. 그 외국 선수들 이름 다 외워야 되고 뉴스 같은 거 다 영어인데 번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2년간 거의 뭐 거기에 완전히 시간을 다 뺏겼죠. 허구현 총재는 어떤 이유로 차명석 단장을 딱 해설자로 찍은 겁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얘는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해보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 방송 경력이 야구 해설자 경력으로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모르겠어요. 제가 해설을 잘했다고는 얘기 못했는데 인기는 좀 있었어요. 네. 좀 신선하다, 재밌다 그런 평이 있어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하고 나서 구단에서 이제 코치 제의가 와서 이제 코치를 또 시작한 거고. 올스타전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뽑히지 않아서 늘 가족이랑 놀러 갔다. 예. 추억 많다. 그런 건 준비하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하다고 너무 겁먹이나? 저는 설문지를 안 봤습니다. 모든 인터뷰. 네. 네, 증문즉답을. 네, 지금도 증문즉답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방송에 가도 미리 다 주는데 절대 안 보고. 네. 그게 제 스타일인데 왜 안 보냐? 보면 실수는 없겠죠. 보면. 그렇죠. 근데 제 느낌에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짜고 치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맞는 게 저는 너무 방송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좀 서툴러도 그 순간에 드는 그 자기 생각이 가장 진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날 것 그대로. 예, 그냥 있는 대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설문지를 보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방송 중에는 차명석의 모기잡이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냥 방송 사고 났습니다. 방송에 모기 잡다가 그냥 이렇게 잡으신 거죠? 집에서 잡으시는 것처럼? 아니죠. 그때 이제 메인 MC가 네. 지금 현재 유현진 선수 아내 네. 배지연 아나운서인데요. 이 방송을 들어왔는데 제 옆에 이제 패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원샷으로 그분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네. 화면 보니까 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모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갖다 해서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제가 이제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고 네. 있었는데 요 모기가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탁 쳤거든요. 네. 쳤는데 모기가 안 잡히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배지현 씨가 네. 완전 빵 웃음이 터져가지고 여기도 완전 빵 네. 터져가지고 그래서 혼났죠 뭐. 아 모기가 잡혔으면은 안 웃었을 텐데 도망가서 또 이게 이제 설마 지금 방송 중인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생방인데 저 사람 하는 게 좀 불안불안했었나 봐요. 네. 이렇게 막 계속 모기 이렇게 쫓아가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둘 다 불안했는데 제가 탁 치니까 방송 사고가 났죠. 근데 유쾌한 사고였습니다. 그날 갔더니 저 국장님이 네. 그걸 황급히 끊었냐. 너무 재밌었는데 네. 계속 가야지. 그렇죠. 네, 근데 황급히 끝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배지연 아나운서랑 몇 사람이 예.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해서 예, 계속 웃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원래 생방 이런 걸 할 때도 그냥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직문즉답하고 그래서 그런 게 몸이 돼서요. 가식이 없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기분도 좋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치잖아요. 코치면 코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코치가 선수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인데. 이론도 꿰고 있어야 네. 되고 트렌드도 네. 꿰고 있어야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게 돼 있나? 와, 미치겠더라고요. 왔는데 선수들이 나보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뭐 대충 말재주로 때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코칭하기는 싫고 그래서 엄청 겁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코치 처음에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결국 책이다. 책을 읽자. 그때부터 이제 죽도록 책만 읽었죠. 야구 이론서. 아니요, 저는 야구 이론서보다 네. 다른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설도 많이 보고 아까 얘기한 경영 쪽, 네. 그다음에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야구가 막힐 때는 야구 얘기할 때는 잘 안 풀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쪽에서 갖고 오면요, 크로스오버를 시키면은 굉장히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쪽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적어놓은 게 1년에 책 100권 읽기. 그걸 이제 목표로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거기에 완전히 매진해서 책만 많이 봤죠. 책을 보면서 거기서 힌트 나오는 걸로 선수들을 코칭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면 누가 있습니까? 제자로서. 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봉중근,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KT만 우규민 선수, 심수창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제가 메인이 됐을 때 투수들이었고요. 제가 2군에서는 제가 선수들 2군 선수들 가르칠 때는 그때는 오지환, 정주현 그 또래들이 이제 신인들 올라와서 네. 그 선수들하고 1년간 둘이해서 같이 진짜 흙먼지 맡으면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결혼할 때 저보고 주례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례는 아무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환아, 네 스승하면 대부분 유지영 감독이나 누구랑 이렇게 저 연배가 있으신 아니 유격수 출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투수 출신인데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그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코치님한테 단장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스승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해줬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이제 주례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생각나고 지금은 이제 임창규 그다음에 보또래 지금 투수들이 있죠. 근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는 지금 거론된 선수들이 저랑 많이 시간을 보내서 제자 중에서도 애제자 뭐 그런 쪽에 속하죠.
임창규 선수랑은 아주 스스럼 없이 뭐랄까요, 그 피차간에 좀 험한 말까지는 아니지만 너 내 뒷담화 그만하고 내가 뭐, 네. 그렇게 아주 각별하게 친해진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왜 시작했냐면요.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어릴 때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히면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교육받았죠. 그리고 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다 맞고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코칭을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코치나 선생님은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 거냐. 저 선수가 나한테 물어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입단하는 선수들, 뭐 젊은 선수들하고 농담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주고받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내면 그 순간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진전이 네.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다 받아줬는데 그 상황에서 도를 지나치게 하는 애가 임창규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네. 도가 지나친 애가 임창규였죠. 도가 지나치는 거는 그럼 샘플로 그러니까 뭐 선을 넘어갔던 네. 어느 정도로 선을 넘습니까? 뭐 그냥 단장님 못생겼어요. 밑도 끝도 없이 네. 그것도 뒤에 유튜브 가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좀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데 네. 임창규 선수는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늘 친구처럼 이렇게 항상 저를 대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고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임창규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보통 소통은 윗사람이 양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밑에 사람이 얘기하게끔 해야지 윗사람이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소통이 아니거든요. 지시지. 그런 임창규 선수가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네. 이제는 단장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라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때 울었죠. 가슴 찡하셨다고요. 예, 이제 아버지는 단장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잘하자 고맙다 그러고 잘 돌봐줄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저한테 아이디어 좀 달라요. 저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날 도와주게끔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막 손해보는 것도 많이 하고 화도 안 내야 되고 그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날 도와주니까.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를 대할 때 누구 하나 어렵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여직원이 회식하는데 단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네.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장님은 왜 화를 안 내냐고.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화를 참으면 이게 좀 화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실 때는 좀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단장 된 이후로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코치 때는 전체를 통솔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화를 한 번 낼 때도 있어요. 네, 기강이나 규율을 잡기 위해서. 근데 단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걸어줘요.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 직원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팀장들도 그렇고 저는 그게 그 조직을 가장 건강하게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윗사람한테 직급이 높은 사장이나 단장한테 평사원들이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문화. 저는 그게 되면 그 조직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문을 개방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우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숱하게 비난을 하던 LG 팬들이 네. 차명석 단장께서 그럼 내 방으로 찾아와라. 네. 얘기하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먹자 이렇게 하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네.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해 한 분이 오셨어요. 제 욕을 많이 하시길래 선생님 저랑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라 잘 말씀드리고 단장이 주는 커피 한 잔 더 한번 드셔보셔서 왔어요. 왔는데 선물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팬이라고. 그래서 네. 뭐 좀 날카로운 질문을 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진 찍어주고 네. 단장이 화이팅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면 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커뮤니티에는 막 신랄하게 비판하시다가 네. 막상 오시니까 팬이라고 사진 찍어주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좋은 비판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제 팬이 됐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단장은 창영석 단장밖에 없다. 나는 오늘부터 창영석 단장을 지지할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팬이 되신 분이 있고 저는 인생 자체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정면 돌파거든요. 그러니까 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면 절대 남 안 시킵니다. 제가 하죠. 직접. 예. 네. 어려운 일은 제가 합니다. 힘든 일,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제가 다 합니다. 좋은 일, 보상이 되는 일, 이런 건 다 직원들 시킵니다. 예, 저는 좀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금년에 LG의 덕아웃 문화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홈런 네. 치면 다 어깨 동무하고 네. 막 춤추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팀을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7월달에 트레이드 돼서 왔는데 제가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팀에 와보니까 뭐 느낀 게 있냐 물어봤더니 제가 놀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LG 팀이라는 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 키움에 있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얼마 못 받았는데 여기는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기사가 다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다 맞다. 두 번째는 아무도 단장님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네. 최은태가. 네. 저는 매일 낙하에 선수들 만나러 가거든요. 단장이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원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장이 왔는데 아무도 단장을 단장 취급을 안 네. 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단장들이 오면은 선수들만 하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네. 정색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제가 지나가도 그냥 옆집 뭐 아저씨가 왔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제일 정색하고 인사하는 거는 오스틴 선수하고 켈리 선수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일 선수는 네. 제일 인사 잘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수평 문화. 우리 요즘 기업에서도 책을 보면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볼 때 수평 문화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고 니들끼리 수평 문화라는 문화거든요. 나는 저 위에 있고. 나는 안 하고 니들끼리만 해. 이게 수평 문화인데 사실은 맨 밑부터 맨 밑에 똑같이 되는 게 수평 문화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안 하고 밑에 구성원들만 수평 문화하면 그게 무슨 문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5년쯤 되니까 누구든지 저희는 다들 편안하게 단장을 어려워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런 걸 본 최원태 선수는 이게 정말 문화 어리둥절하죠. 충격이었다. 어떻게 단장이 왔는데 다들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오스틴 선수가 덕아웃에서 침착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 나왔을 때 원본하고 하고 켈리 선수도 자기 몸 상태는 상관하지 않고 한국 시리즈 언제든지 내가 등판하겠다고 자원하고 이런 것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수 뽑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메이크업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켈리, 오스틴은 정말 상당히 팀에 어떤 좋은 문화를 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고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인주의자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안 하지만 자기가 우선시되는 개인주의 성향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오스틴하고 켈리는 그래도 동양 문화를 많이 존중해주고 선수들하고도 친화적으로 지내주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클로코 선수를 코리안 시리즈에 안 쓰겠다고 돌려보낼 때 LG 팬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금년에도 큰일 났다. 예, 그렇죠. 어찌됐건 에이스였는데. 근데 저는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에이스를 빼고 한국 시리즈를 한다는 거는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시켜봤자 별 좋은 성과 안 나온다. 차라리 하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는 게 훨씬 낫다. 네. 약간 좀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저도 불안하죠. 에이스가 없는데. 근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우리 뭐 누구 있다고 뭐 잘 되고 누구 없다고 무너지는 팀 아니다. 괜찮다. 우승할 수 있다. 감독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못 아니, 던지겠다. 아프다는데 그럼 뭐 제가 겁을 준다고 던지겠습니까? 그럼 또 아프시죠. 아프고 인정해서 가서 그러면 빨리 재활해라. 그래서 보내줬죠. 그리고 선수단도 오히려 단장님 그거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팀 분위기 망치느니 그냥 아프니까 빨리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선수단이 네, 먼저 선수단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괜히 안 던질 건데 앞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조금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선수단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런 분위기가 됐죠. 이번에 4차전은 만화도 그렇게 했으면은 3차전. 3차전 네. 수원에서 네. 오지환의 네, 마지막 말도 안 되는 네. 오히려 그 경기가 한국 시리즈 그 우승하는 순간보다 선수들이 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지환 선수가 홈런을 쳤잖아요. 에라를 한 선수가 홈런 치기에 또 극적이었죠. 그게 극적이라면 이정용 선수가 9회 말에 원아웃 말려서 병살시킨 거는 투수 땅볼 말도 안 되는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